기업원원장 최승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보론이 발간된 지 250주년 되는 해입니다. 3월 9일이죠. 아주 시대사를 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그 핵심은 이 경제에서 이 분업과 전문화의 과정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서술한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경제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성장을 해왔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기업 경제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기업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상법 개정안, 특히 기업의 경쟁과 기업의 활동에 관한 부분에서 다소 제도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쟁의 주체가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을 보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업은 무한 경쟁에 가까운 경쟁 상태에서 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기업을 어떤 특정 목적 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기업의 환경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경쟁하기 좋은 또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그것이 바로 이 상법 개정안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히려 규제에 가까운 법 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이 다소 우리 기업의 경쟁 상황을 자본시장과의 협력 관계에서 좀 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여기에 대한 좀 더 심도 높은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나 또는 시행령 또는 앞으로 이 운영상에 있어서 좀 더 숙고하고 대부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일성범 의원님과 함께 좋은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업법 연구소와 함께 오늘 자유기업원이 상법 개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작년에 있었던 그리고 또 금년에 있었던 1, 2, 3차 개정상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평가할 때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냐는 그 나라에 어떤 기업이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가꾸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지금 작년과 금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은 사실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30년 이상 상법만 강의를 해온 사람인데 너무 좀 참담한 그런 결과였다라고 생각됩니다. 1차 이사회 충실 의무는 도무지 이론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입법이었고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한 평가 내지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최근에 도무지 한국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놀랐다라는 그런 전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집중투표 제도도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만 이걸 하겠다니까 국제적 추세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하겠고, 자사주 의무소각은 기업 경영에 아주 유효적절했던 제도를 폐지하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금년도 말에 자사주 취득 상황 통계가 나올 겁니다. 과연 보십시오. 얼마나 자사주를 취득했는지 안 할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사가지고 불태워버릴 것을 누가 하겠어요?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자유기업은 최승로 원장님께서 좋은 기획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발표 토론자들 아주 최인류 최인류의 전문가들만 모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재열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나오시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SJD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말하는 미국 법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 우리 저 왼쪽에 계신 강영기 교수님은 고려대학을 나오시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상법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일본통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은 저분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계신 안태준 변호사님은 영국에 가셔가지고 LLM을 하시고 지금 한양대학교 로스쿨 상급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토론자이신 최승재 변호사님은 세종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과거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특히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사내 변호사를 하시고 아주 특히 상법과 IT 법률 분야의 한국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이런 훌륭한들을 모시고 오늘 세미나를 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권재열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열입니다. 이제 제목이 주주행동주의 시대의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은 회전 의자 같은 것은 흔들리면 되는데 기업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기업을 흔든다는 개념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말씀은 그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겠지만 작년에 있었던 그 개정상법의 큼직한 어떤 흐름만을 이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작년의 상법하고 올해 이제 개정안 아직 이제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의 단계에 있는데요. 이거 있던 큰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경영권을 흔들어서 이제 주가를 올리자 뭐 이런 어떤 뉘앙스가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주주들에게 서로 더 큰 이익을 부여해서 자기네 편으로 뭐 이끌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이러한 일련의 상법 개정은 경영권 분쟁을 좀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주주 행동주의 시대에 이제는 본격 진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이사의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가 있고 이 조문은 너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호하니까 이 어떤 기업의 이사들은 조금이라도 명확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로펌을 찾아가는 이런 현상이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에서 과연 그러면 주주는 누구이냐 뭐 이런 것도 아직까지 논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이사 선임하고 비중 확대인데 그냥 사회이사라고 하는 개념을 독립이사로 바꾼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독립이사의 그 수를 이 기존에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독립이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회사의 전문성이 올라가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독립이사보다는 전문성 있는 이사를 좀 더 충원을 늘리는 것이 어떤 상법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효율성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은 독립성, 어떤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나머지 전문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는 이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인데, 근데 아까 전에 그 좌장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유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한국처럼 이 자본주의가 아주 투철한 국가에서 이런 그 집중투표 제도가 의무화된 것은 굉장한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 시차 임기제는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시차 임기제는 이사 임기를 달게 하는 겁니다. 1년짜리도 있고 2년, 3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뽑을 이사 수를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 룰 적용을 하는 경우에 이 최대 주주에 한해서만 이렇게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산의 3%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최대 주주하고 2대 주주하고의 어떤 현격한 그 차별적 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3% 룰이라고 하는 거 적용되는 관계에 인해 가지고 일종의 그 늑대 때의 전술이라는 울프팩이라고 하는 어떤 3%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이런 그 현상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인데,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도입이 됐는데 두목이 너무 엉성합니다. 엉성하고 때문에 만약에 주주총회 도입 후에 어떤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났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법률 단계에서는 거기에 관해가지고 또렷한 조문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분쟁은 커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 25년도 상법 개정을 한번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26년도 상법 개정 아닙니다. 안에 이제 지난달 2월 달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이제 발행한 주식을 그 회사가 되사는 경우인데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스스로가 스스로의 구성원이 된다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뭐 조금씩 어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마다 규제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상법은 기존에서 이 자기 주식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을 이제 규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재원이 뭐냐, 이익 잉여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이 공정한 기회를 주느냐, 이런 취득 재원과 방법에 대한 규제가 원칙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경영을 하다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 같은 경우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어떤 이원적인 규제를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어떤 자기 주식의 성격을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자산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이 이제 상법학자들은 대개 이러한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판례의 입장도 이 자산설에 입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새롭게 주주가 된 자에게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는 자산 가치만큼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근데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식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주주 관리도 어렵게 되니까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합병을 기피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합병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산설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발행 주식설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자기 주식이 되면 아무 어떤 주주로서의 권리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주주가 없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시중에서 주주가 없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 발행이 되지 않는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해서 미발행 주식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학설이 이건 좀 성격이 애매하다, 독특한 주식설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제가 이 이제 독특한 주식설을 전문을 이제 인용을 한 이유는 제가 뒤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발행된 주식인데 어떻게 그걸 미발행 주식으로 보느냐, 이런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주식인데 아무런 어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권이 박탈된다, 이런 점에서는 또 미발행 주식 아니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이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독자적인 독특한 굉장히 유니크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그 개정상법 하에서는 이 독특한 주식설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시중에 어떤 부러진 회사의 주식을 이제 그 회사가 되사기 때문에 유통된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이 되고 일종의 어떤 주가가 안정되고 됨에 따라서 주주 가치가 제고되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직원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봤을 때 RSU라든가 아니면 스탁 옵션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의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이 있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면 수단이 자사주의 처분밖에 없는 것으로 대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식 가지고 있는 아주 어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함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 이제 처분에 관해서는 또 이제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고, 이미 이제 자기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해 가지고 2006년도에 이것을 이제 지금 이번에 개정안처럼 이 신주 발행의 절차를 거치자, 뭐 이런 어떤 안이 한번 도입된 적이 있었는데 이 슬라이드 46에서 보는 것처럼 고 2006년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면, 왜냐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증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 자사주 처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어떤 공감대를 통해 가지고 이 2006년 개정안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 그러니까 슬라이드 47번에 보게 되면 자기주식 소각 강제를 하는 국가는 일정한 어떤 퍼센테이지 제한을 하고 있는 독일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자본금 10%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법 개정에 대한 비판은 첫 번째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주식은 회계학상 미발행 주식이기 때문에 미발행 주식을 하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개정안이 미발행 주식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게 묻게 되면 저는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왜냐하면 미발행 주식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기 주식을 합병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승인에 따라 가지고 그 본질이 바뀌는 아주 그냥 독특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굳이 자기 주식의 본질을 이야기를 해보면 독특한 주식설에 가깝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회계학에는 어쨌든 간에 공시를 하는 점에 가장 의미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법은 여러 어떤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를 조정하는 법률인데, 회계적인 그 시각을 상법에 무조건 갖다가 대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관해서는 좀 더 또 많은 어떤 공감대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게 되면 자기 주식을 이제 담보로 맡기지는 말고 담보를 받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 매입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 매입 청구를 하게 되면 그 회사는 매수 청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대금 지급은 대개 은행으로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도 돈을 빌리면서 장차 들어올 자기 주식을 담보로 잡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 자기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주식 매입 청구를 걱정을 해서 합병을 기피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고,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전략적 재편에 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 승인 관련인데, 경영권 방어수단에 관련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수단이 이제는 자사주를 이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에 따라서 경영권 방어수단은 거의 박탈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업적주의인데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유하고 처분할 것인지에 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유 처분에 승인 받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럼 별 문제가 있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오르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보유 처분에 대해 승인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소각하자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따라서 이 회사의 장래에 대한 전문성, 회사의 경영에 대한 어떤
전문가로서의 지위가 를 가지지 않는 주주들에 의해서 자사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익 추구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소각을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예단을 가지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 중에 또 다른 어떤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누가 그 자기 주식을 필요할 때마다 취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 자기 주식 그 보유 처분에 관해 가지고는 주총의 승인을 받는데 그 승인의 입장은 마치 이사의 입장을 봤을 때는 신임 투표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 이 자사주는 이제는 반복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단발적인 효과에 머무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금 감소입니다. 이제 이럴 수 있죠. 이익잉여금을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자사주를 이제 취득을 했는데 막판에 이제 소각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보려니까 이익잉여금을 다른 데 써버리고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도 그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 감소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직까지 그 명백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과연 그러면 법무부의 유권 해석으로 가능할지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을 할 경우에는 100% 자본금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본금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회사의 어떤 신용 규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여러 가지 어떤 입찰이라든가 인허가를 받는 데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자사주의 소각은 그 자본금 감소의 규정에 의한다. 이런 어떤 규정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검토 과정에서 그걸 이제 단서를 달아가지고 다만 자사주 소각은 그것이 어떤 이유로 취득하든지 간에 이사회의 승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적어두고 있는데 이제 슬라이드 번호는 이제 58번 정도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할 수 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 결정을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자본금 감소 기존 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도 또 소각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자본금 감소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신용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봤을 때 주주가 왜 할 수 있다인데 이사회에서 하지 말고 주주총회에서 하자는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때는 우리가 앞서 본 그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될 수는 있을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자사주 소각을 법률에 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사 그런 어떤 하는 경우에는 결과 책임으로서 이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사의 행동에 대해서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하고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대응 방안은 제가 며칠 머리를 짜내도 네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사서도 취득하지 말자. 예, 취득 포기하자. 그러니까 취득을 한번 하게 되면 매해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많으니까 하지 말자. 두 번째는 비자발적 취득도 하지 말자. 왜냐하면 비자발 취득에 소각하게 되면 자본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비자발적 취득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어떤 문제점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병 등과 같은 조직 개편 작업은 회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뭐냐면 주주총회 승인을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 기업의 또 이제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자.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를 받기 위해서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뭐 비상장 기업은 좀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요. 그런 점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끊임없이 잘 보여가지고 이런 어떤 자사주 보유 처분에 관해서 안이 주총에 올라오더라도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어두고 있지만 주주는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와의 소통 강화에는 명분이 이러하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회사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개받은 안태준 교수입니다. 우리 권 교수님께서 1차부터 3차까지 이르는 상법 전반적인 이제 개정 내용을 훑어주시면서 특히 이제 자사주 부분의 여러 가지 개정 내용과 또 문제점을 분석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간략하게나마 제 의견을 좀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님께서 프로를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상법 개정도 상법 개정이지만 전반적인 최근에 이제 입법을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과연 이 지금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기본권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공복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건데 과연 지금 최근에 입법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구조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하고 하는 건지 아예 무시하고 하는 건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자기주식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용도로 기존에 활용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상법이 2000년대 이후에 몇 번 이제 개정을 했는데 불과 자기주식 부분이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기존의 자기주식 부분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트렌드에 안 맞다. 자기주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업의 재무적 목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자기주식에 대한 기존의 어떤 그 경직된 태도 자체가 이론적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런 이제 반성적 고려하에 자기주식 취득을 상당히 자유화시키고 또 그 보유와 처분 역시 이제 자유화시킨 건데 불과 그게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기존의 자기주식 부분을 상당히 자유화시킨 그건 어디 간 데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주식이라는 거를 완전히 무슨 죄악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처분과 소각과 보유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는 이런 여러 가지 입법들이 저는 우리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실무도 하고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이론도 가르치지만은 우리 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 여러 가지 최근에 입법을 보면서 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 공 교수님도 문제점을 분석하셨고 저도 이제 토론문에 써놨지만은 일단 기존의 그런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자기 주식에 대해서 우리 상법이 상당히 자유화시킨 탄력적으로 뭔가 취득과 처분과 소각을 뭔가 탄력적으로 한 그런 입법에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그 예측 가능성과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자율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손상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강론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우리나라 그 이제 회계 규범에서 회계 기준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자본 차감 항목으로 본다는 점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이런 이제 상법 개정을 추진을 한 건데 회계의 기준하고 상법하고는 별개의 영역이죠. 다른 부분에서 그러면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걸 다 그럼 상법에 다 반영을 해야 되느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회계 논리는 회계 논리대로 회계 기준은 회계 기준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상법은 상법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어느 한쪽의 거를 일방적인 본인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주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갖다 들이미는 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법의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동일한 자기 주식인데 어떤 거는 그냥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보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소각해야 되고 본질이 주주총회 승인 절차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이론적으로 너무 좀 혼란스럽죠. 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놨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 주식이라는 걸 많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임직원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 주식을 활용할 부분들이 아주 많죠. RSU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이제 많이 활용해야 되는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거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 다 소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유인이 전혀 없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취득, 보유, 처분, 소각에 이르는 판단이 상당히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법은 그런 전문적인 경영상 판단은 이사회에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전문적인 판단을 이사회에 맡겨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주식의 보유 여부를 이제 주주총회 승인사항으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회사법의 기본적인 체계랑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이제 개정 상법 내용도 비슷하지만은 지금 자기 주식 부분도 다른 나라에 그 예가 잘 없다. 그리고 너무나 일률적이다. 기업의 자율과 어떤 선택을 너무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측 기업이 그동안 어떤 그 입법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가지고 이건 허용되구나 하고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을 소각해라. 몇 년 내에 다 소각해버려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안정성과 어떤 그 소급 입법 이런 부분들이 금지돼야 되는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너무나 쉽게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학계나 또 정치권에서 추가적인 어떤 보완적인 연구와 그리고 또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소개받은 강영기입니다. 제가 이 상법 개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그 법안이 막 상정되고 할 때 국회에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거기서 그것도 심의하는 과정에 있을 당시에도 1차 개정이 되기 전에 그때부터 벌써 분명히 부작용이 굉장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요. 뭐 이미 상법이 1차, 2차 개정이 25년에 이미 이루어졌고 26년도 뭐 바로 며칠 전에 바로 또 3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뭐 우리가 보더라도 기업들이 엄청 힘들겠구나. 힘들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기업들의 존재 목적은 어떤 이윤의 취득이잖아요. 이윤을 획득해야 그것이 생존할 수 있는 건데 이윤 획득을 위해서는 경영의 효율성이 일단 보장이 돼야 되고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빼고 그 물론 아예 배제는 하지 않았겠지만 우선 주주의 이익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주주에서 대주주는 제외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현재 법안이 통과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서는 소액주주 내지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면서 바로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물론 대주주라 해서 거기에서 뭐 손해만 보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 주주 속에는 대주주를 포함하고 소액주주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그런데 실제는 이 법 개정의 취지를 보면 다들 일반 주주 중에서도 소액주주의 이익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일반 주주 속에서도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모드가 벌써 하나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벌써 자신들의 경영 목적에 맞춰서 그 활동을 갖다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 생길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한다라는 건 정말로 발길이 굉장히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발제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변 교수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간단히 제가 그 53페이지 이하의 6페이지에 걸쳐서 그 안에 내용들이 딱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네 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25년 상법 개정 내용, 26년 개정 내용 이렇게 해서 첫 번째 25년 개정 상법의 내용은 지배구조의 격변을 예고하는 그런 개정이었다. 그리고 26년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활용에 제한해가지고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취득한 자사주 1년 이내에 취득하도록 하는데 소각하도록 하는 그걸 갖다 의무화 시켰고 현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도 소급 입법인 거예요. 사실상 소급 입법을 통해서 그것들도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거기에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입법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사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들도 6개월의 유예기간에서 1년 6개월 이내에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주총 승인을 받지 못하는 한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놨는데 자사주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다라고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게 자사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의 지배권 거기에 대한 활용 그 지배권 확보를 위한 유지를 위한 그런 활용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자사주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악의 축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사주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각인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옆 나라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기업의 성장 엔진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정말 우리는 생각보다 눈 감고 입법을 추진한 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달 초에 와세다 대학 부총장이신 미야지마 교수께서 여기에 와서 다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켄싱턴 호텔에서 만나서 아침에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그때 할 때, 와, 한국의 입법은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 자신은 이런 입법을 본 적이 없다. 진짜 이게 일반인들한테 그대로 수용대로 있는 거냐. 그 부분에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진짜 한국의 학자들한테 일본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달라 그러면 한국은 정말 선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입법을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토대가 돼 있나 보다라고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 꼭지가 그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으로서 발제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무적 법리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충실 의무 관련해서 회사의 이익하고 일부 주주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사가 어느 쪽에 우선을 둬야 되냐. 결국은 장기 투자와 단기 고배당 요구 속에서 과연 어느 쪽에 이사가 우선순위를 두고의 충실 의무에 준수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소송이 남발되는 것 같다 계속 그 우려를 해왔잖아요. 그 입법을 반대했던 그 학자들, 실무가들 그런 분들의 의견의 축이 바로 그게 실제 주주대표 소송이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소송으로 이어진다라면 결국은 경영 판단의 원칙으로 그것이 배제되지 않는 한 결국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이 과연 어느 정도 법원에서 인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자사주 소각이랑 채권자 보호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은 자본금 감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런 법적인 소각 의무, 자사주의 소각 의무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 사이에서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될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에서는 이런 파격적인 입법이 없는데 주요 선진국에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건 지배주주의 남용 문제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쓰는 워딩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입법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갖다 누가 주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뭔지, 결국 25년 상법 개정에서는 거버넌스 체제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서는 이사회 의사결정을 갖다가 문서화시키고 그러한 어떠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주주와의 소통에서 IR 활동, SR 활동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들을 없다면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보다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IR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인게이지먼트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내용들이 결국은 그 주주들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정기주총이 3월에 이제 엄청나게 개최될 텐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정관 등 규정들이 많이 정비될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지금 주총 의안들 있잖아요. 거기 주총의 소집공고에 나와 있는 그걸 보시면 거기에 정관 개정 내용들이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엄청나게도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네 번째가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대응이 기업들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2월 25일 날 매일경제 기사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와 적대적 M&A 노출, 보험주와 증권주는 급등이라는 그런 제하에서 나온 기사를 일부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그 내용 안에, 기사 내용 안에 우리들이 그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 고민할 건지를 딱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요 안에 축약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여기 토론문에 실었는데요. 결국 자사주는 예전에는 처음에는 자사주 취득 자체가 금지돼 있다가 이게 허용이 됐잖아요. 허용이 된 거는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환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경제 환경이 됐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또 다시 예전처럼 금지하면 되는 거지. 근데 금지한다 그러면 명분이 약하니까 그 부분을 소각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갖다가 소각을 시키는 그런 대상으로 딱 못 박아버린 거죠. 세계에도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진짜 강력한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상법 개정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5번째 5번에서 제가 주요 국가의 자사주 규제 방식은 각 국가의 법적인 전통이라든지 자본시장의 성숙도라든지 기업의 컨트롤에 대한 기업 규제에 대한 어떤 철학에 따라서 다 다른데 미국에서는 이사가 주주 전체 이익보다는 본인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자사주를 활용한 경우에는 그 피디셔리 듀티 위반으로 해가지고 증거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다 허용을 하지만 이사가 그런 그 충실의 의무,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채권자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서 자본 건전성을 중시하는 그런 대륙법의 전통에 따라서 이 입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발행 주식에 10% 캡을 갖다가 둬가지고 최소한의 안정장치만 두고 실제로 그 다른 부분에서는 다 허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떤 유연하게 자본적인 그런 전략을 갖다 재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실제 자사주를 처분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양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각은 그냥 없애버리는 거지만 처분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상태로 누구에게인가 팔았다가 다시 필요하면 다시 되사오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그게 자사주가 활용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 부분의 장점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번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밝히지 않은 거는, 했다라면 이 부분은 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반문한다라면 그 명분이 퇴색되니까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상장법인이 일정 한도 내에서 자사주를 자기 주식 상태로 보관을 했다가 시장에 다시 파는 걸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사주를 갖다가 소각하는 거 의무하고 있는 기업, 그런 국가는 한국 말고는 요 네 나라 중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만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업들이 결국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게 6번째, 제가 기업들의 대응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거의 간단히 써놨는데요. 자사주 보유 현황을 점검을 하고 단계적인 소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2번째는 정당한 보유 명분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 허용되는 경우잖아요. 그걸 활용을 위한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에 대한 대응이 결국은 고작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 3번째는 결국 경영보안 방어 체계, 여기에서는 전면 재구치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우호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어떠한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좋은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지, 저쪽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바로 금융기관들의 역할인 것처럼 그게 서로 이게 힘의 균형을 갖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돈도 이렇게 넘어가게 금융기관들이 하는 역할처럼 이런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존재한다라면 기업의 경영이 안정성이 필요할 때 어떠한 힘이 돼주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제도적으로 점점 소멸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사주 소각이 돼가는 것처럼 그러한 힘이 점점 소멸돼 간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 투자자들과의 관계, IR 전략 이 부분을 갖다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제 공격적인 입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결국은 자사주 자체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될 어떤 부채적인 성격을 갖다 이제 띠게 돼버렸는데, 바로 선제적으로 어차피 소각할 거면 강제적으로 거기에서 떠밀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멋지게 그 전략을 좀 더 튼실하게 이렇게 멋지게 포장을 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소각할 것인지 그런 거 갖다가 진짜 구상을 해가지고 공격적인 IR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딱 한다면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굉장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발제생 공 교수님한테 성장 엔진으로서 자사주를 바라보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자사주를 지배권 남용의 도구로 보고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하고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쓰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어떠한 제도고 어떠한 입법이고 다 좋은데요. 결국은 다 같이 좋은 기업 환경뿐만 아니라 다 같이 기업이 잘 돼야 진짜는 제가 항상 이런 말 하니까 친기업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은 이윤 창출을 통해서 그것을 사회와 공유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이유는 분명히 자율에 맡겼더니 공시는 잘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공시인 것 같다. 이게 바로 거버넌스 지배구조 자체가 다르다. 일본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자율 공시에 맡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냐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번 입법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는 그 전문 경영인 체제가 사실상 확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문 경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전문 경영인도 창업주 또는 재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진짜 대기업들의 진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기업들의 창업주와 그 자손들의 저 회장 부회장으로 있는 이런 분들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전문 경영이라는 건 허울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많은 부분이 주인이 없는 회사도 있고요. 진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창업주 뭐 로얄 패밀리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홍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승재입니다. 제가 주최 측에서 요청받은 것은 자사주 관련해서 좀 토론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사주 쟁점 중심으로 해서 7가지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번에 입법이 되기 전에 사실은 뭐 여러 차례의 뭐 언론 기고나 또는 뭐 방송 토론 등으로 해서 사실은 제 입장은 사실 밝힌 바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지점들에서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아서 그 기자님들이 하신 질문들을 한 정리해보면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한테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하기에는 한 15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가가 오를까? 가장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주가 올려야 되지 않냐? 지금 5,000피 가고 국민들이 다 좋아하고 6,000피, 7,000피 갈 텐데 그 교수님 생각에는 그런 좋은 일을 우리가 반대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런 질문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오를까요?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EPS, 그러니까 earning per share 이야기 하셨잖아요. theoretically, earning per share는 오르겠죠. 왜냐하면 쉐어는 그대로인데 상수인 쉐어를 두고 전체 earning을 두고 쉐어가 주니까, 그러니까 이론가로는 사실은 올라야 되는 게 맞죠. 예, 주당 지금 레프레젠트 되는 이제 earning이 커지니까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도 꼭 오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이익에 반드시 이렇게 리니어 funktion으로 연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자산 대비해가지고 부채를 놓고 보면은 순자산에서는 생각해 보면 지금 자산을 까먹은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부채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회사는 주가가 높아지는 게 맞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오를까라고 하는 거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거는 뉴트럴한 이야기라. 그러니까 애초에 물론 자사주를 갖다 소각을 의무화해버리게 되면요.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한다는 건 자사주가 사라지는 게 될 테니까 자사주가 사라진다고 하는 건 결국 소각시키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주주에게 환원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환원 정책의 일종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라는 거고 실제 그 주자 하시는 분들도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이나무 또는 뭐 노종화 변호사는 이제 그 경제개혁연대인가 거기 계신 분이죠.
그런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그거 한국 회사들이 너네가 사고 난 다음에 소각을 안 하니까 소각을 의무화시킨 게 아니냐. 그래야 주가가 오를 텐데.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이 첫 번째고요. 사실은 뭐 주가는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전쟁 나면은 특히 뭐 호르무즈 해역이 봉쇄되면 내려가죠.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그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지는 모르겠다라는 게 답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사주 제한을 하는 특히나 이제 기존 지분도 지금은 이제 기존의 자사주도 처분을 강제하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기간만 이제 1년 6월, 1년 이렇게 달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안도걸 의원안을 그 다른 이제 이유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된 일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그 입법 제한 이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주가 5,000포인트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 논의가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교수님들 뭐라고 하든지 별 상관이 없는 게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존 지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존에 누군가가 지금 회사가 실제로 회사가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닌가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최승록 원장님이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두 채 있으신데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갖다가 너 집 두 채 있으면 안 돼. 왜 네가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어? 한 채 팔아. 라고 1년 이내에 팔으라고 매각을 의무화하면요. 그럼 재산 그건 침해 아닌가요? 저는 안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안 팔면 처벌한다고 만약에 그걸 넣어야 되겠죠. 어머니가 갈 네,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결국 강제로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인 재산권의 침해, 우려뿐만 아니라 침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물량이 확 나와가지고 파이어 세일을 해야 되거나 볼륨 세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본인 입장에 자기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명확하게 재산권 침해입니다. 재산권 침해를 물론 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23조, 37조에서 재산권의 제한을 할 수는 있는데 재산권 제한을 하려고 그러면 과잉금지에 따라가지고 다른 덜 침입적인 수단이 있으면 그걸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응모를 시켜버리죠. 뭐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다 그냥 강제, 의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가져야 될 문제의식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 원장님이 아파트 두 채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팔아라고 강제를 하고 너 안 팔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1년 내에 안 팔면 우리가 살 거야 강제로. 다만 그때 가격은 공시지가로 사버릴 거야. 그래도 돼? 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정부가 이익관리를 정하면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그래도 되는 거냐고. 세 번째. 사실은 이건 또 회계학계나 재무 교수님들도 사실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아니, 회계 교수님들이나 재무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회계에 지금 상법이 안 맞다. 근데 법학 교수님들이 회계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 있다. 진짜 그렇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이나무라는 분이 또 글도 한번 썼죠. 우리나라의 그 회사 대표들이나 판사가 상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자본인데 지금 자산으로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꼬였다. 법학 교수를 뭐 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인데 아까 이제 우리 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개정한 상법이 근데 이게 지금 말하는 자산설이 아니고 미발행 주식설을 취한 게 맞나요? 아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공 교수님께서 지정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예를 들어서 미발행 주식설이 정말 맞고요. 글로벌 스탠다드 회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회계에 따라서 상법을 다 바꾸는 게 맞네. 아까 그게 안 교수님 말씀이었어요. 가사 백보 양보해가지고요. 자산설을 취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치죠. 회계가 맞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냐면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걸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자산설에 기초해가지고 상법뿐만 아니라 여러 법에서 그거에 기초한 다양한 제도 설계가 있단 말입니다. 뭐 스톡옵션이나 RSU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 경우
구 기재부도 사실은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한 질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왜 상법이 사산서를 취하냐? 근데 세법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단순한 법적 안정성이라는 수상적 관념에 나아가서 지금 나와 있는 예외만 가지고 그러한 기존에 만들어진 제도들을 다 지금 설명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외만 가지고. 이거 나중에 이 집 개정 예외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예외를 많이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해가지고 이미 정리되어 있는 제도를 확 바꾼다고 해서 예외 몇 개 넣는다고 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상법이 안 맞다. 그러니까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사실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이야기고, 게다가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은 제도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예외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고요.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SBS에 제가 그때 출연했을 때 이제 그 펀드 운용사 대표라는 분이 하신 말이고, 이 내용도 또 기자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 네 번째로 자사주가 자본이라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나라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다고 한다. 근데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 외국 자본이 한국에 안 들어올 거다. 그럼 우리나라 주가 안 오른다. 외국 돈도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식의 주장을 자꾸 하냐라는 이야기 실제로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근데 전제로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사주가 자본으로 본다, 미반의 주식으로 본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교수님들이 다 그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제가 그래서 그 노종아라 이완수라는 분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그 글로벌 스탠다드 진짜 맞습니까? 도대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글로벌 스탠다드 뭔가요? 라고 했더니 그분 말이 그건 미국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다 오늘 자료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데도 있을 그런 데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서 이게 자체가 사실은 논란이 되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자본이 정말 이것 때문에 안 들어올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때 그 거꾸로 생각해야 될,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들어올 자본이 누군가라는, 요건 제가 마지막 6번째 주제로 그럼 이러면 이렇게 개정을 하면 누가 좋은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고,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는 일단 아니다. 4번째. 5번째. 이제 또 논의를 하다가 보면 이거는 이제 뭐 기자분들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이런 토론을 하게 되면 나오는 질문인데요. 근데 최 교수님 다 좋아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치죠. 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자사주를 한국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고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나쁘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기자분들이 전화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거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쓴다는데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제가 이제 그러면 하는 말이 있죠. 근데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있다는 게 나쁜 건가요? 일단 1번. 그다음에 2번, 혹시 은역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냐? 뭐냐면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가지고 IMF 97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IMF 외환 위기 때 사실은 한국 기업들을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해 가지고 경영권 방어 수단을 다 날려버렸거든요. IMF 요구에 의해 가지고 다 방어 수단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 대폭 개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회복된 일이 없어요. 당시에도 입법해가지고 논의를 경과를 보면요. 종료주식 같은 경우에 종료주식을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도 경영권 방어수단과 관련된 논의가 있는 건 다 빠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여튼 경영권 방어는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그나마 한국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를 활용해서 화이트나이트로 써가지고 쓴 게 사실은 이제 오늘날의 이 상황인 거죠. 부득이한 상황이다. 제가 그 부득이하다고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삼성이 그렇게 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구체적 사례가 나오는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에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더라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지금 잠깐 이제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05 이게 이제 6번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일본의 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해외의 그 뭐 행동주의라고 해도 되고 바이아웃 펀드를 그냥 이게 한번 제가 이상민 교수님이 저한테 바이아웃하고 행동주의도 구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바이아웃은 언제든지 행동주의가 될 수 있고 행동주의도 언제든지 바이아웃 펀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사실 구별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일본의 회사들이 많이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상징적인 판결이 뭐냐면 블록소스 판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강 교수님. 그래서 사실은 포이즌 필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 법원은, 왜 우리나라는 점점 무장 해제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여섯 번째, 그러면 이 질문을 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하는 건데요, 기자님들한테. 그래서 누가 좋을까요? 한국 기업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자사주도 뭐 포이즌 필도 안 되고 차등 의무권도 안 되고 모든 어쨌든 경영권 방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다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누가 좋을까요? 거꾸로 역사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MF가 사실은 무장해제를 한국에 요구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을 싸게 빨리 사실은 팔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해외 자본에 이 자본이라는 것도 투기성 자본에 행동주의에 아까 보니까 우리 장동혁 뭐 대표님 그 축사에도 그런 행동주의 이야기가 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팔려 나가는 게 유리하게 되겠죠. 싸게 먹을 수가 있겠죠. 한국 기업들을 싸게 먹으면 누가 좋은 건가요? 저 그걸 대먹고 싶은 거죠. 사실은 MBK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홈플러스 때문에 지금 한국 언론들이 막 MBK에 대해서 이게 야 펀드가 사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레이업을 대거시키고 뭐 사실은 자산을 계속 매각하고 LBO라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는데 보니까 뭐 이렇더라고 이야기 많이 쓰셨잖아요 언론에서.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정말 한국 기업들이 다 팔리고 나면은 다 공격당해서 이것도 끼고 저것도 끼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나면 그 잘못했구나. 그때 강영기 교수 말을 들을 걸, 권재열 교수 말을 들을 걸.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Too late. 그게 여섯 번째 이야기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서 제가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실은 일본에 가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미야지마 교수님 발표할 때 제가 토론이었어요. 와세다에서 미야지마 교수님 오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도 좀 뵙고 싶다 이랬는데 다음에 한번 강 교수님 같이 뵈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왜 이러냐. 작년에도 들었던 이야기 그럼 한국에서 왜 이러냐. 근데 이런 한국에서 왜 이러냐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사실은 이런 쪽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계속 하시는 말씀은 결국 끝에 가면 법리적인 논의는 다 사라져버리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한국적 특수성. 한국만 재벌이 있어. 한국 재벌들은 나빠. 걔네들을 갖다가 뭐 관련돼가지고 돈 낼 수 있는 거 모두 다 없애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는 완전히 나쁘고 일본은 좋고 미국은 좋은가요? 거꾸로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제 클로징을 아까 제 슬라이드에도 보면 약간 좀 생뚱맞게 64페이지 하에서 한국의 산업정책이 다시 필요한 이유라고 해서 신동아 글을 갖다 제가 인용한 이유가 그건데 한국의 지배구조가 정말 아주 정말 쓰레기 같은 거였다면 한국의 지금 현재와 같은 제조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모든 나쁜 것들이 합쳐져 있는데 그 합의 결과가 사실은 지금 것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나? 영국은 지금 제조 그 비중이 한 9% 정도 됩니다. 예, OECD나 뭐 이런 데에서 나온 자료들 보면. 근데 어떻습니까? 영국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유엔 산하 기구에서 지금 애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푸드 스탬프 받고 있는 나라. 반면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제조 비중이 한 20% 정도 넘거든요. 우리가 25% 정도 넘습니다. 뭐 기본 따라 다른데 25에서 30 차이입니다. 그럼 이런 나라에서 사실은 회사법은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느냐.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의 회사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은 이미 사실 이런 식의 회사법제를 운영하는 바람에 제조업이 다 날아간 나라.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조업 살리겠다고 저러고 있잖아요. 쉽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망하고 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나라는 뭔가? 우리는 어떤 산업을 갖고 어떤 산업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왜 안 되는 길로 가려고 하나? 이게 제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경영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경영권을 방어하지 말라. 저는 자꾸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표현을 빌리게 되면 공격하는 쪽은 항상 선하고 방어하는 쪽은 항상 나쁘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맞는지, 보편적인 생각으로 될 수 있는지 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보게 되면 경영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은 재산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재산권은 항상 보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하게 되는데, 경영권을 방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없애겠다는 측면이 강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경영권 방어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의미가 경영권 방어는 결국은 일부가 지배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그러니까 편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영권을 공격하는 쪽이 정말로 괜찮은 공격자인지 나쁜 공격자인지는 공격 단계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 기업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서야 이 공격자가 약살적인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 미국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있다면 이사가 그에 대해 방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설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영권 방어는 무조건 배관시하고 죄악시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러한 어떤 결과가 이 법안하고 어떤 성안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